이번 타이틀은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첫 번째로 독립군 부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활동하게 된 배경은 3.1운동 이후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다양한 조직을 꾸려 활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어요. 먼저 1920년 6월에 발생한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이 활발한 진입 작전을 펼치자 일본군이 독립군 근거지를 공격합니다. 이에 맞서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국민의군, 국민도독부군 등이 연합부대를 형성해요. 그들은 뛰어난 전략을 펼치는데 이때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매복 작전을 펼쳐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본군 사상자는 157명, 부상자는 300여 명인데 비해 독립군 전사자는 4명뿐인 결과가 펼쳐집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어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투의 배경은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이 대규모 부대를 만주에 파견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전쟁에 김정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독립군 연합군대를 형성합니다. 이 연합부대는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서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청산리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일본군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옵니다. 연합부대는 이를 피할 수 없다고 여겨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일본군에 반격을 가합니다. 6일 동안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제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 지역의 한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하며 보복을 합니다. 이 사건은 일제의 반인류적 만행여가 없이 보여주는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독립군은 청산리 대첩 이후 북만주 밀산으로 집결하여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독립군 내부의 분쟁과 러시아 적군과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수백 명이 희생하면서 생존자 일부는 만주로 귀환을 하였는데 이 사건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해요. 두 번의 참변을 겪은 독립군이 다시 힘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구성된 3부가 성립을 하는데 3부의 대표적 특징은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을 모두 갖춘 자치정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1925년 조선총독부와 만주군벌 사이에 체결된 협약인 미스알 협약을 맺게 되면서 독립군 체포와 인도 등에 합의하고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들은 3부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한 통합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북만주엔 혁신의회가 성립되고 그들이 해체된 이후 한국독립군이 결성되었어요. 또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성립되어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결성됩니다. 이번 타이틀은 1930년대 의열투쟁입니다. 1930년대에 대표적인 두 단체가 있어요. 먼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인데 의열단부터 살펴보자면 이들은 김원봉 등이 중심이 되어서 만주에서 비밀결사로 조직이 돼요. 의열단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일제의 주요 인물 처단, 식민통치기관 파괴 등의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활동을 합니다. 의열단의 활동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개별적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의식하고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합니다.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가 상하이에 결성한 단체예요. 이들은 이봉창의 일왕 암살 시도, 윤봉길의 상하이 홍코우 공원 의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마지막 한인애국단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기까지 1920년대, 1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까지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1910년대부터 광복때까지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이틀은 1910년대 무단통치와 수탈체제의 확립이에요. 일제는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를 설치해서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총독의 권한은 한국인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 육해군 대장을 임명했고 행정, 입법, 사법권과 군 통수권을 포함한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또한 일왕에게 직속되어 일본 의회와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조선총독은 한국인의 정치 참여까지 허가를 해줬는데 이때 중추원을 설치해서 허가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했고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집이 없었으며 일제가 친일파를 우대하게 됩니다. 1910년대의 대표적 제도로 헌병경찰제인데 먼저 헌병경찰제는 전국 헌병부대와 파출소 등을 설치해서 실시했고 헌병이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인에게만 태형령을 실시하고 교사들과 관리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민족 자유의 억압과 식민노예 교육을 계속해서 강요했는데 먼저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질서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합니다. 이때 억압된 신문들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 등이 출판 금지를 당했고 대한협회가 해산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또 한국인에게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를 편성해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또 우민화 교육을 통해서 식민지배에 순응하게 하기도 했어요. 네, 경제 부분에서 일제의 수탈을 봐볼 건데요. 먼저 가장 유명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 한국을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로 이용하고 상품 판매 시장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확대로 전국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해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방대한 토지를 점탈하게 돼요. 이때 이 사업을 실시한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기간 내에 신고를 원칙으로 하게 했는데 신고 기간이 굉장히 짧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기한 내에 못한 한국 농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미신고 토지나 국공유지를 차지해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을 늘렸고 동양촉식 주식회사 등의 토지회사나 일본인은 총독부가 차지한 토지를 헐값에 넘겨받게 돼요. 또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민이 많아지고 이 소작농들은 영구 소작권을 잃고 불리한 조건에서 지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또 그 다음 회사령을 설명할 건데 이 회사령은 기업을 세울 때 총독의 허가 조건을 얻으면 해산 명령을 얻는 제도입니다. 또한 어업령, 강업령, 은행령 등의 법령을 제정해서 경제활동을 허가제로 전환했어요. 마지막으로 임야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방대한 지역의 임야를 국유림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910년대였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입니다. 먼저 1920년대 일제는 문화의 창달과 민력의 충실을 기한다는 이른바 문화통치, 즉 민족 분열 통치를 펼쳤습니다. 이는 3.1운동 이후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 여론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은 무단 통치보다 훨씬 더 잔인한 실상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기에 일제가 펼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에서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천천히 살펴보면 일제는 조선 총독에 문관 출신도 임명할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실제 문관 총독은 없었고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 제도를 실시하게 했는데 오히려 경찰 수와 장비가 증가하고 헌병 보조원을 만들었으며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또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한국의 신문 발행도 가능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도 철저한 검열과 삭제, 정감, 폐간 등을 자행하면서 억압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확대했는데 기술교육, 초등교육이 중심이 되었고 경성제국대학을 세웠지만 이도 일본인과 친일파 자녀 중심이었으며 한국인 진학률은 일본인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참정권 부여를 위해 도평회와 부면협의회를 설치했지만 이도 의결권이 없어서 실제적으로는 한국인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다고 해요. 1920년대 경제 수탈을 볼 건데 이때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일제가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지자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밭을 논으로 변경하고 품종을 개량하며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개간과 같은 방법들로 산미 증식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원래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은 920만 석을 증산하고 600만 석을 반출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반출하고 이로 인해서 한국인의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때 만주에서 값싼 잡곡을 들여와서 한국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또한 증산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소장농에게 전가해서 많은 농민들이 몰락해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다른 경제수탈로는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까지 철폐합니다. 여기까지가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었습니다.